얼마 전에 올렸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6월 16일 페이지를 올리겠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책읽기 유튜브 따라하기. 이번 책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가 쓴 책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읽은 부분에 이어서 6월 16일 왜 편지를 하지 않았냐고? 그런 걸 묻는 것을 보니까 역시 자네도 학자님 부스러기군. 짐작해보게 나는 건강하고 더욱이 유건데 나는 어떤 사람과 알게 되어 그 사람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네. 나는 말이야. 더욱이 무엇라고 말을 할까 나는 알 수가 없네. 더없이 사랑스러운 그녀와 알게 된 경위를 조리 있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다. 나는 만족하고 있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므로 사실 그대로를 쓴다는 것은 잘 되지 않는다. 천사. 아니 자기 연인에 관해서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어떤 말로라도 나는 그녀가 얼마나 완전한가를 자네한테 말할 수는 없다. 결국 그녀는 나의 모든 감각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다. 그토록 이기적이면서도 소박하고 그토록 굳건하면서도 상냥하며 참다운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일하면서도 영혼의 평화를 잃지 않는 아주 착한 마음씨. 그녀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해보았자 결국 모든 것은 실증이 나는 장광설이며 잔소리에 지나지 않을 뿐 나는 그녀의 본질을 한 조각도 전하지 못한다. 또 언젠가 기회를 봐서 또 언젠가가 아니야.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로 하지. 지금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네한테만의 이야기지만 나는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도 이미 2번이나 펜을 놓고 말에 안장을 얹혀 그녀에게로 달려가려고 했기 때문이야. 가지 않겠다고 오늘 아침에 스스로 맹세까지 했는데도 연신 창가로 달려가서는 태양이 어느 정도 높이 솟아있는지 보곤 한다.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녀한테 가고 말았다. 지금 막 돌아와서 밤참인 샌드위치를 먹고 빌헬름 자네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 참이야. 귀엽고 발랄한 아이들인 8 오누이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나의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써내려간다면 결국 뭐가 뭔지 자네는 어리중절하겠지. 제발 들어주게. 지금부터는 틀림없이 상세히 이야기할 테니까. 앞서도 자네한테 보냈지만 나는 법관 S씨와 알게 되어 그동안 그가 운둔에 사는 은신처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작은 왕국이라는 편이 좋겠지만 그가 운둔에 사는 은신처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었다. 만일 우연히 그 조용한 곳에 숨어있는 보물을 발견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끝내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곳은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서 댄스 파티를 연다고 하기에 나도 거기에 기꺼이 참가하기로 했다. 나는 이 고장에 사는 기품이 있고 미인이기는 하나 달리 개성은 없는 아가씨한테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를 부탁했다. 그래서 나는 마차를 빌어 나의 파트너와 그녀의 종매를 데리고 회장으로 가는 도중에 샤를로테 S양을 태워 가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아름다운 분과 알게 되실 거예요. 마차가 넓게 트인 숲을 지나 수렵관을 향해 갈 때 내 파트너는 말했다. 정신 차리셔야 해요. 종매가 받았다. 사랑을 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왜요? 하고 나는 물었다. 그분은 이미 약혼되어 있답니다. 나의 파트너가 대답했다. 상대방은 매우 훌륭한 분이어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뒤치다거리를 하기 위하여 또 어떤 훌륭한 지위를 얻기 위하여 여행 중이지요. 이런 이야기는 내게는 별로 흥미가 없었다. 우리가 어떤 저택 문 앞에 다다랐을 때는 해가 산마루에 떨어지기까지는 아직 15분 정도 남은 시작이었다. 몹시 무더워서 부인들은 소나기가 올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지평선 가득히 회백색의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올라 당장이라도 순항이가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기상학의 지식 따위를 들추어내서 부인들의 불안을 가시게 했으나 실은 스스로를 모처럼 즐거움이 헛되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는 마차를 내렸다. 그러나 하녀가 대문까지 나와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롯데 아가씨는 곧 나오실 겁니다. 하고 말했다. 나는 안뜰을 지나 훌륭하게 지은 집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서 도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참으로 황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현관홀엔 11살, 2살짜리 아이들이 6이 중키의 아름다운 모습에 아가씨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아가씨는 산뜻한 흰옷을 입고 팔과 가슴에 분홍빛 나비 매듭을 리본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흙방을 들고 서서 주위의 아이들에게 각자 나이와 식욕에 알맞은 크기로 잘라서 반 조각씩 상냥하게 나누어주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 빵을 자르기도 전부터 작은 손을 높이 쳐들면서 천스럽게 고맙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고 있었다. 빵을 받자 이 저녁 식사에 만족하여 곧장 달려가 버리는 아이도 있었으나 성격이 온순한 아이는 로테 누나가 타고 갈 마차와 다른 손님들을 바라보려고 조용히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에게는 수고를 치게 돼서 부인들에게는 기다리도록 해서 옷을 갈아입고 제가 없는 동안 해야 할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주는 걸 그만 잊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가 잘라주지 않으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예사롭게 인사를 했으나 그 모습, 그 목소리, 그 몸가짐을 나의 영혼은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그녀가 가장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뛰어들어갔을 때야 가까스로 나는 뜻하지 않은 놀라움으로부터 자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제일 귀여운 얼굴의 막내 쪽으로 걸어갔다. 그 아이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마침 롯데가 문을 열고 나와 말했다. 루이, 사촌 형한테 악수를 해야지. 사내 아이는 순수히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코가 조금 더러웠지만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키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촌 형이라고요?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당신의 친척이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어머! 그녀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친척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당신이 제일 나쁜 분이라면 야단났네요. 떠날 때 그녀는 바로 아래에 누이인 11살쯤 된 소피에게 아이들을 잘 보살필 것과 아버지가 승마 산책에서 돌아오시면 잘 말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는 소피 누나를 롯데 누나로 생각하고 말 잘 들으라고 일렀다. 두 사람 한 명은 분명히 약속했으나 6살쯤 된 야무진 금발의 계집애는 말했다. 그렇지만 소피 언니는 롯데 언니가 아니야. 우리 역시 롯데 언니가 제일 좋아요. 이러는 사이 사내 아이 둘이 마차 뒤에 기어 올라가 있었는데 내가 청을 하는 바람에 롯데는 장난을 치지 않고 마차를 꽉 붙들고 있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숲 입구까지 따라와도 좋다고 허락했다. 모두 자리에 앉아 부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는 옷에 관해서 특히 모자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다가 오늘 밤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숨에 끝났을 무렵 롯데는 마포에서 마차를 세우게 하여 동생들을 내려놓았다. 동생들이 다시 한번 롯데의 손에 키스를 하려고 매달렸다. 큰 아이는 15살 나이에 어울리게 매우 부드럽게 키스했으나 다음 아이는 매우 무뚝뚝하고 격렬하게 키스했다. 롯데는 다시 한번 어린 동생들을 당부했다. 우리는 마차를 몰았다. 종매는 전번에 돌려드린 책을 다 읽었느냐고 롯데에게 물었다. 아니요. 롯데는 말했다. 아무래도 흥미가 끌리지 않는군요. 돌려드리겠어요. 먼저 번 것도 역시 나는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어쩌고저쩌고 라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놀랐다. 그녀가 말하는 것에는 모두 뚜렷한 개성들이 있었다. 입을 열 때마다 그녀의 모습에서는 새로운 매력, 새로운 정신의 광채가 쏟아나는 것 같았다.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던지 그녀의 표정도 차츰 즐겁고 부드러워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녀는 말했다. 소설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일요일에는 어디든 구석에 앉아서 이를테면 미스 예니와 같은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완전히 열중했는데 참으로 즐거웠죠.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처럼 책을 펴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취미에 맞는 것을 읽고 싶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같은 세계가 묘사되고 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인물 게다가 자기 자신을 가정생활과 마찬가지로 흥미있고 가슴이 저려오는 듯한 이야기를 끄는 글인 쓰는 그런 작가가 제일 좋아요. 물론 우리들의 생활은 천국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고 나는 감동했으나 그것은 감추려고 꽤 애를 썼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숨길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야기 끝에 웨이크필드의 교구 목사와 어쩌고저쩌고라는 책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자 나는 완전히 넋을 잃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죄다 털어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얼마 후 롯데가 딴 여자들에게 말머리를 돌렸을 때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 이때까지 이 사람들은 쭉 존재를 무시당한 채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종매는 비웃듯이 얼굴을 찡그리고 몇 번이나 나를 쳐다보았으나 나는 조금도 마음이 걸리지 않았다. 화제는 댄스의 즐거움으로 옮겨갔다. 댄스의 열은 병이라고는 하지만 롯데가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댄스만큼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무언가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집에 낡은 피아노 데모곡을 되는 대로 치고 있는 동안은 기분이 완전히 좋아지고 말거든요.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얼마나 응시하고 있었던가. 싱싱한 입술에 산뜻하고 젊음이 넘치는 볼에 내가 얼마나 매혹되었던가. 그녀의 이야기의 훌륭한 내용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그녀가 이야기하는 말소리마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일이 몇 번이었던가. 자네는 알 거야. 자네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요컨대 별장 앞에서 마차를 내린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꿈꾸듯 심정으로 주위의 황혼 속으로 녹아들고 말았다. 위에 밝은 홀에서 울려오는 음악도 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신사 아우드랑과 또 무어라고 하는 사람 이름 따위 일일이 기억하고 있기는가. 어쨌든 이 종매와 롯데의 파트너였는데 마차에 문 있는 데까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여 각각 파트너를 데리고 갔다. 나도 나의 파트너를 위층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물결치듯 서로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미뉴에트를 추었다. 나는 차례차례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추었다. 그런데 같이 추는 상대자들이 좀채로 내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롯데와 그 상대자는 영국식 댄스를 시작했다. 얼마 안 있어 그녀는 우리들의 조와 합쳐져서 춤추게 되었다. 그때의 나의 기쁨을 자네도 알아주겠지. 춤추고 있을 때의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볼만하였다. 온 경력과 정신을 다 쏟아서 몸 전체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허심탄회하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 마치 그것만이 전부인 것 같은 상태다.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지금 이 순간은 춤 이외의 모든 것은 분명히 그녀 앞에서 사라지고 없다. 나는 그녀에게 두 번째의 대물을 요청했다. 그녀는 세 번째도 허락해 주었다. 그리고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우리만큼 솔직하게 실은 도이식 댄스가 추고 싶어 못 견디겠다고 말했다. 이 지방의 제도로서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한패가 되어 있는 조는 모두 왈츠를 출 때도 그대로 짝을 짓게 되어 있어요. 저의 파트너는 왈츠가 서투르기 때문에 그 노고를 덜어드리면 고마워하지요. 당신의 파트너도 할 줄 모르니까 춤추지 않을 거예요.
영국 댄스 때 보았지만 당신은 왈츠를 참 잘 추더군요. 왈츠의 상대를 해주시겠다면 제 파트너에게 가서 요청해보세요. 저는 당신 파트너한테 가서 요청하겠어요. 나는 악수로 약속했다. 그녀의 파트너에게는 그동안의 나의 상대 여성과 이야기를 주고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드디어 춤이 시작되었다. 한참 동안 우리는 팔을 여러 모양으로 끼고 즐겼다. 그녀의 몸놀림은 참으로 이상하고 경쾌했다. 이윽고 왈츠가 시작되자 우리는 마치 별처럼 상대방 주위를 빙빙 돌았다. 이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므로 처음에는 얼마간 혼란이 일어났다. 우리는 현명하게도 우선 그들이 뛰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서투른 패들이 홀을 물러나고 나서 춤을 추기 시작했으며 다른 한 조인 아우드랑과 그 파트너와 마음껏 춤추었다. 그렇듯 경쾌하게 춤을 출 수 있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나는 이미 인간이 아니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팔에 안고 번개처럼 같이 뛰어놀고 있자니까 주위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빌헬름이여,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맹세를 했다. 내가 만일 어떤 소녀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나 이외의 남자와는 춤추게 하지 않을 테다. 설령 내가 그 때문에 멸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다. 나의 이 기분을 제발 이해해주게. 한숨 돌리기 위해 우리는 두서너 바퀴 홀을 빙빙 돌려보았다. 그리고 나서야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간직해 두었던 오렌지, 그것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으나 그것은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염치 없는 이웃 여인에게 예의상 오렌지 조각을 나누어 줄 때마다 나는 가슴이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세 번째 영국식 댄스 때 우리는 두 번째 조였다. 줄 사이를 누비고 춤추면서 순수하게 티 없이 즐거움을 탐닉하고 있는 순진한 표정을 띤 그녀의 눈동자에 팔에 이끌리는 남몰래 한량없는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부인 곁을 지나게 되었다. 그리 젊지도 않은 얼굴이었으나 상냥한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부터 눈에 띄었던 것이다. 그 부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롯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울음장을 놓듯이 손가락을 세우고 춤추며 곁을 지나칠 때에 두 번씩이나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불렀다. 알베르트란 누구죠? 나는 롯데에게 말했다. 실례가 되는 질문입니다만 롯데는 대답하려고 했으나 그때 커다란 팔자를 그리는 춤이 시작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춤추면서 앞을 스쳐 지나갔을 때에 그녀 얼굴에는 일말의 우수의 그림자가 깃들여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왜 감추겠어요? 푸름나드를 추기 위해서 나에게 팔을 내밀면서 그녀는 말했다. 알베르트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와는 약하는 사이나 다름없죠. 이건 내게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다. 괄호하고 도중에 아가씨들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으므로 괄호 닫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은 전혀 새로운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짧은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도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이 사람과 결부시켜서 그 일을 생각한 적은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나는 당황하여 정신없이 허둥대다가 다른 조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롯데가 침착하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질서는 회복되었다. 아까부터 번갯불이 지평선을 번쩍이는 것이 보였으나 나는 단순한 번개라고 얼버무리고 있었다. 그러나 댄스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점점 심해져서 천둥 소리 때문에 음악이 들리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 세 여자가 줄에서 빠져나갔다. 상대 남자들은 그 뒤를 쫓았다. 온 홀 안이 어수선하게 되어 음악이 그쳤다. 한창 즐거움 때에 어떠한 사고라든가 무서운 일을 당하면 어느 때보다 한층 더 강렬한 인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은 첫째, 대조가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감각이 열려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그만큼 신속하게 인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몇몇 여자가 묘하게 얼굴을 찡그렸는데 그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가장 현명한 여자는 창을 등에 대고 구석에 앉아서 귀를 틀어막고 있었다. 또 한 여자는 그 앞에 꿇어앉으며 앉아서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한 여자는 이 두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그 자매들을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꺼내는 여자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간 못하게 된 여자들은 날치기로 키스를 하려는 젊은 신사들의 엉큼함을 방지할 만한 사려마저 잃고 있었다. 잃고 있었다. 젊은 사내들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절박한 공포로 인해 하늘에다 드리는 기도를 그녀들의 입술로부터 탈취하려고 정신없이 날뛰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신사는 조용히 담배라도 피울 양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이 집 안주인은 순간 적으로 꾀를 생각해내어 덧문과 커튼이 있는 방을 제공했으며 위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것을 사양하지 않았다. 그 방에 가자 롯데는 거침없이 의자를 둥근게 모아놓고 모두를 앉게 한 후 어떤 놀이라도 하자고 제의했다. 그러자 몇몇 사내는 잘하면 벌금으로써 달콤한 키스라도 얻어 걸리겠다고 벌써부터 입을 쫑긋이 내물고 신바람이 나는 모양이었다. 숫자놀이를 해요. 롯데가 말했다. 자, 됐어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은 순서대로 자기 차례의 숫자를 말씀해 주세요. 도화선처럼 빨리 진행되어야 해요. 머뭇거리거나 틀리게 말하는 분은 뺨을 맞게 됩니다. 자, 처음까지 세해봅시다. 이것을 보고만 있어도 재미있는 관광형이었다. 롯데는 한 손으로 들고 돌기 시작했다. 1 하고 처음 사람이 시작하여 다음에 2, 다음 사람이 3 하면서 진행되었고 이윽고 그녀는 속도를 빨리 했는데 속도는 더욱더 빨라졌다. 그녀가 누군가 잘못되어서 찰싹하고 뺨을 때리자 모두가 와 하고 웃는 동안에 다음 사람도 찰싹. 속도는 더욱더 빨라져 갔다. 나도 2번이나 뺨을 맞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강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기분이 좋았다. 모두들 와 떠들어대서 1천까지 세기도 전에 유희는 끝났다.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 한데 모였다. 소나기는 그쳐 있었다. 나는 롯데를 따라서 홀로 나갔다. 도중에 그녀는 말했다. 뺨때림 덕택으로 우리 모두들 소나기고 뭐고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저도 하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굉장한 겁쟁이지만 다른 분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동안에 용기가 솟아났어요. 우리는 창가로 걸어갔다. 천둥소리에 멀어지고 시원한 비가 땅 위에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주위 가득히 피어오르는 따뜻한 대기 속에서 상쾌한 향기가 이쪽을 향해 솟아오르고 있었다. 롯데는 창틀에 빨꿈치를 보인 채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나를 쳐다보았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는 손을 내 손 위에 얹고 나서 말했다. 클로프 시토크.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있었던 저 훌륭한 송가를 나는 번개같이 생각해냈다. 그녀가 클로스피토크라는 이 단어라고 암시어 이 단어로 나에게 쏟아부은 감상의 소용돌이 속에 나는 빠지고 말았다. 나는 참다 못해 몸을 굽혀 환희의 눈물을 젖어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시 그 눈을 바라보았다. 오 고귀한 시인이여. 이 눈망울 속에 담겨진 그대의 숭배를 굽어 살피신다면 나는 이제 너무나도 자주 더럽혀진 그대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 갑자기 뺨 때리는 장면을 보니까 예전에 대학생 시절 20년 전에 MT 가서 어떤 여자애가 뺨 때리는 게임을 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때 당시 그걸 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여자를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 남자애랑 여자애랑 이 노래를 하고 있었을까요? 어쨌든 동창회니까 저랑 동갑이고요. 예. 지금은 뭐 하는지 연락은 전혀 안 됩니다. 예, 관심도 없고요. 예전에 한강에 산책 갔을 때 지나다가 얼핏 본 것 같긴 해요. 예. 여자 그 동창은 얼핏 본 것 같은데 남자 동창은 못 봤어요, 한 번도. 아마 외모가 달라져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주변에 있어도 못 알아보겠죠. 그런데 제가 MT 가서 느낀 점은 거기는 워낙 술자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소설 속에서 나오는 멋진 풍경이 아니라 네. 얼마 전 귀신 있는 것 같다는 그 음식점에 제가 그 어머니랑 계산을 하고 있는데 테이크아웃으로 음식을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롯데 렌터카 직원 아닌가요? 라고 나는 예전에 기억했던 것 같은데 롯데 렌터카에 돈을 지불하고 당연히 렌트카 이용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 직원하고 닮았네요. 롯데 렌터카 저랑은 관련이 없죠. 당연히 샤를롯테라는 여주인공이 있다 보니까 롯데라는 대기업이 연상으로 떠오르긴 하죠. 이 책을 보면 어쨌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6월 16일 도입부 부분에 있는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책 읽기 유튜브 따라하기 유튜브는 책의 일부분을 가끔 펼쳐보고 있는 책의 일부분을 저희 어머니가 소장하고 있던 책을 가져왔어요. 아주 오래된 책으로 지금은 아마 판권이 없는 절판된 책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괴테도 영성에 관한 영성체로 똘똘 묻힌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신학의 영성 연구하는 사람들이 괴테 문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영성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괴테 연구자인 사람도 있던 것 같았고요. 어쨌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책에 대한 영림현상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해서 가끔 펼쳐보고 있어요. 제가 레드북을 산 이유랑 똑같은 이유예요. 레드북은 저는 한번 펼쳐보진 않았지만 광고에 조선일보 광고에 레드북 광고가 실릴 때마다 그 책에 영향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 레드북 쓴 사람은 굉장히 영성적으로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입장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를 계속하는 한 사야겠더라고요. 내가 사려면. 저는 그런 식으로 책을 구매할 때도 있어요. 책을 펼쳐봤는데 뭐 악마의 책 뭐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뭐 구매해도 뭐 상관은 없다라는 식으로 구매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개소리란 책을 구매한 이유랑 똑같은 이유예요.